역사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리치 좋아하세요? 리치는 이제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과일입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은 후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특히 뷔페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리치가요, 양귀비가 즐겨 먹었던 과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소동파는 리치의 맛을 과일 중에 최고다라고 칭송을 했다고 하는군요. 하루에 300알을 먹을 수 있다면 영남 사람이 되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 만큼 리치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영남은 소동파가 유배를 갔던 지역이라고 하죠. 리치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리치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군침이 넘어갑니다. 일기예보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 좋아. 동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 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치 얘기를 시작하니까 입에 자꾸 침이 고이는 것 같아서. 맞아요. 네, 좋아하시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근데 리치가 다른 과일처럼 자주자주 나오는 과일이 아니라 계절 과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자주 못 먹으니까 더 그렇죠.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군침이 더네요. 네. 보통 그 중국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후식으로 맞아요. 그 통조림에 네. 이렇게 있던 거 가운데다 왜냐하면 파인애플 같은 거 넣어서 그렇죠. 주죠. 네. 그래서 저희를 보통 지금의 이제 리치를 만나는 곳이 뭐 중국 음식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뷔페에 가게 뷔페에 되면 가면. 보통 이제 리치를 좀 냉동을 한 네. 거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예. 근데 열대 과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원산지가 중국이라면서요. 맞아요. 사실 리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 한번 뷔페에 갔는데 어떤 분이 이게 바다의 하이싱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죠, 이게 그렇죠. 해산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네. 열대 과일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산지는 중국에 있고 네. 중국은 또 리치 고향으로서 다양한 지역에 리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광서성, 광동, 광서 네. 이게 보통 영남이란 중국에서 영남이란 지역인데 예. 그 지역도 많이 나오고 사천성에도 많이 나오고 네. 복근성 네 여기도 많이 나오고 또 해남성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리치에 관련되는 다양한 그 뭐 찬송 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보면 영남 쪽에, 그러니까 광동, 광서 쪽의 리치가 상당히 맛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에 그 뷔페에서 그걸 보고요. 네. 아니, 왜 이렇게 고슴도치같이 생겼을까 봐. 네, 리치가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좀 털이 좀 덜 있는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랬군요. 냉동하니까 더 뾰족뾰족하게 예, 느끼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뭐 소동파는 물론이고 두부까지도 리치에 대한 글을 남겼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저희들 어릴 때 리치에 관련된 이야기가 보통 이제 양귀비에 관련돼서는 얘기 나오기 네. 때문에 왠지 미인이 먹는 그 그렇군요. 귀한 과일이다. 네. 그래서 뚜후 당나라의 뚜푸 같은 경우에는 구어화 칭공이란 이 시에서 뭐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치 홍천 페이즈샤 우ren지시 리지라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왕비가 웃으면서 누구 왜 웃는가 하면 네. 리지가 이제 먼 데서 이렇게 매일마다 예, 이렇게 오니까. 오기 때문에 예. 양귀비가 굉장히 즐겨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소동포가 이분이 이제 유배를 네, 영남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유배 간 곳은 사실 가고 싶지 않는 곳인데 그렇죠. 좋은 촉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시에도 뭐日달 리즈 300克 이게 매일마다 이제 리즈를 먹게 되면 영남 사람이 돼도 괜찮다. 네, 이런 정도로. 그래서 리지에 대한 그 시인들이 찬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은 이 리치 어떻게 드세요?
그 계절이라면 제일 좋은 거는 계절 때 그냥 리치를 사서 네.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그 지금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조림으로 네. 약간 이제 달달하게 만들어서 네, 그리고 시원하게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먹는 경우도 많고 뭐 건조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건조 거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제 통조림 아니면 생걸로. 네. 근데 요즘은 뷔페 한국에서 뷔페 가면 냉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보다 과일 냉동한 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생으로 먹을 때는 어떤 맛입니까? 이게 말하자니까 침이 계속 떨려서 생으로 먹으면 그 알맹이가 네. 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또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하.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달콤한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왕창 단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리치를 먹을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이게 시를 계속 외워서 그런지 네. 양귀비 생각하니까 먹으면서 왠지 내가 예뻐진다. 예뻐질 것 같은. 맞아요. 네. 리치를 뷔페에 가서 먹든지 중국 음식점에 가서 먹든지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침을 한번 삼키고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길림상 연길시 천광일 씨가 단동 기행이라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내외는 오래전부터 별로 오던 단동행 자가용 여행을 다녀왔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아침 일찍 차를 몰아 집을 떠나서 연길 입구에서 고속도로에 올라 용정 화룡을 지나서 2시간 남짓 달려서 이도백화에서 고속도로를 내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미인송 공원을 찾아서 하늘을 치솟은 아름답고 멋진 나무숲을 구경을 하고 다시 길을 떠나 장백산 남쪽 기슭의 유람구를 향해서 달렸다. 장백산 환산도로인 331 국도를 따라 가도 끝이 없는 우르창창 원시림 속에 뻗은 널찍한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4시간을 달려 점심때가 좀 지나 장백산 남쪽 비탈 관람구역에 도착을 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곳이 발원지여서 물도랑처럼 산림 속을 흐르는 압록강 곁에서 조선 땅을 마주하고 점심을 먹은 뒤에 원 계획은 천지에 올라가고자 했으나 그런데 유람버스표를 예약 안 하다 보니 표가 없어서 아쉽게도 천지에는 못 올라가고 국도를 따라서 계속 2시간 남짓 차를 달려 변경 장백조선족 자치현에 도착을 했다. 그곳 압록강변에서 우리는 강 건너 조선의 해산시를 감명 깊게 바라보면서 사진도 찍은 뒤에 시가지에 들어와서 숙박을 잡고 짐을 내렸다. 장백현성 시가지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길들과 아파트들이 아름답고 깨끗하게 건설이 돼 있었다. 또 골목 양편의 집들과 건축물들에서는 몽땅 채색 등 장식을 해서 저녁이면 온 시가지가 번쩍번쩍이며 너무도 황홀했었다. 간판들도 한조 2글자로 돼 있어 거리에 나서면 어쩐지 재고장 같다는 친절감이 살포시 찾아들면서 즐거운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에 길을 떠나 우리는 압록강변을 따라 단동을 향해 차를 달렸다. 강구비, 산구비를 따라 얼마인지 국경선 양쪽에 따라 펼쳐지는 수려하고 아름다운 변경의 풍경을 눈으로 한껏 감상하면서 부지런히 길을 재촉해서 9시간 남짓이 걸려 1000km 길을 달려서 저녁 무렵에 단동에 이르러 숙소를 잡았다. 다음 날 우리는 압록강의 유람선에 올라 조선편의 강변을 따라 유유히 고국산천의 모습을 구경을 하였고 단동 시가지 구경도 하였고 저녁에는 멋진 단동 시가지 야경도 구경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나흘째 되던 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라 즐거운 유람을 마치고 유쾌하고 뿌듯한 마음에 들뜬 채 고속도로에 올라 부지런히 차를 몰아서 저녁 무렵에 집에 이르렀다. 비록 짧은 여행이었지만 아름다운 산천 경계를 구경을 하고 압록강변에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꿈을 실현한 것이 더없이 기쁘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셨네요. 1000km를 달렸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자동차 여행이 즐겁긴 하지만 너무 먼 길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이렇게 그 땅이 좀 넓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그 비행기 탈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거리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청도에서 취부 kok부까지 갔는데 아마 왕복인지 모르겠는데 800km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시간 동안 네네.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옆에 볼거리가 좀 있으니까 네. 괜찮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쉬기도 하고 또 재밌는 거는 한국은 휴게소가 거의 비슷한 음식을 파는데 네네네. 이제 특산물 잠깐씩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역을 지나면 그 지역에 맞는 음식들이 좀 다 달라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휴게소 괜찮겠네요. 들어갈 때마다 기대되는 거예요. 아, 이 네. 휴게소는 뭐가 있을까? 아, 네. 예, 단동에는 가보셨습니까? 전 단동에 많이 돌아가진 않았는데 단동에 잠깐 들린 적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동은 북한하고 굉장히 아주 가깝잖아요. 가까운 지역이고 네. 또 북한에서 뭐 철도나 육로를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단동에 근데 이제 꽤 오래전에 잠깐 들려봐서 많은 기억은 남지 않는데 북한하고 가깝다. 네, 이거는 좀 기억나네요. 예. 아, 아쉽게도 그런데 백두산 천지에 오르지 못하셔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우실 것 같으네요. 그런데 천광일 또 선생님. 그렇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네.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또 천지를 못 보는 사람들도 아, 이유를 맞아요. 있잖아요. 자기가 있더라고요. 상상하던 다양한 세리머니를 천지를 보면서 뭐 하겠다 했는데 막상 올라갔는데 네. 구름이 딱 덮인 거예요. 맞아요. 또 아니면 우리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한국에서 와서 천지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날씨가 안 좋으면 안 열려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예상 밖으로 아예 전체 여행 스케줄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렇겠네요. 예. 지금 11월 한 이맘때쯤이면 눈이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전에 10월 말쯤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오픈할 때가 아니라서 네. 10월 말에 갔는데 이미 눈이 다 쌓여 있고 거의 그 무릎을 지났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제가 정도로? 거기에 네. 그 까만 봉투에다 지갑이랑 뭐 넣고 사진 찍다 거기다 잠깐 아. 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네네. 한 5분 걸었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뛰어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네. 봉투 자체 까마니까 하얀 눈에 그냥 한 번에 찾았죠. 네. 그랬겠네요. 그래서 기억에 10월 좀 지나서 말 정도 되면 천지 쪽엔 백두산 쪽에는 이미 네. 겨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겨울 백두산도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여름에 가봤을 때 천지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그 10월 말쯤에 갔을 때는 일단 저희들은 천지를 못 올라가고 네. 그 천지를 걸어서 물 만지는 곳을 갔거든요. 아마 한 5분, 10분밖에 안 있었는데 그 겨울 되니까 바람이 세서 네. 바다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네. 파도가 좀 큰 편이라서 여름 보면 고요한 호수잖아요. 네네. 근데 겨울에 한겨울에 볼 때는 완전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네. 북한하고 이렇게 중국 경계선인데 예, 예. 추우니까 다 얼어붙어서 우리가 막 지나가면 그 지키는 그런 분들 나와서 네네. 이쪽으로 걸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걸어가는 거죠. 네. 하긴 뭐 사계절 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네, 예. 굉장히 아름다운데 저는 이제 이왕이면 겨울에 네. 한번 걸어서 올라가 봐라. 느낌이 네. 또 다를 겁니다. 근데 대신 오래 서 있지는 못합니다. 너무 추워요. 네, 그렇겠죠. 영하 몇 도까지나 내려갈까요? 굉장히
제 기억에 네. 보통은 중국의 이제 겨울은 물론 그 10월 말이 겨울은 아니지만 그게 해발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30도 이하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최소. 그리고 예. 얼음이 천지 물은 안 얼었는데 그 네. 옆에 있는 그 흘러내리는 물은 네, 거의 네, 다 네. 얼었습니다. 그렇죠. 꽉꽉 얼었거든요. 그리고 10분 정도 있는데도 너무 내려가기 싫은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건 저는 원래 추운 지역에 자라니까 네, 웬만한 네. 추위는 견디는데 그건 어렵더라고요. 예. 얘기해 주시니까 겨울에 천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래전에 갔는데 지금 또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 풍경이. 네. 예. 친구들이 가끔 백두산 올라서 이렇게 아름답다 하고 사진을 막 보내주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그 파란 그 물 색깔이랑 정말 그림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네. 사진에 담는 것도 물론 너무 아름다운데 네. 눈으로 담는 거 이상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감성까지 같이 담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막 벅차거든요. 네. 그래서 천지를 갈 때 제일 좋기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천지물을 보고 네. 그럼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천지물을 한번 만져보는 거. 그게 이제 느낌이 민족의 어떤 다양한 그런 그 민족감도 생기고 네. 또 이렇게 본인 안에 감동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예. 아마 천강일 선생님께서 다음 여행 계획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천지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계획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녀오셨던 추억 돌아보면서 이 노래 함께 들어보세요. 이미자입니다. 압록강 700리.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кел림성 용정시 오림경 학생입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아빠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4년 전 아빠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크게 다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좋은 학습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국으로 갔는데 아빠는 한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어 돈도 벌지 못하고 몸만 상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픈 아빠를 데리고 할머니는 장춘병원이며 연변병원이며 여러 병원들 다녔지만 치료도 못한 채 빚만 가득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빠는 오랫동안 집에서 누워만 계시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파 밤에도 주무시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아빠를 구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저기서 약을 구해다가 다려서 아빠한테 먹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약을 잡수어서인지 때론 아빠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누워 계신 아빠는 어쩐지 나의 아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빠는 상냥하고 웃음이 많았는데 지금의 아빠는 말도 별로 없고 여위여서인지 무서워 보입니다. 눈도 노랗고 얼굴도 노랗게 되었는데 아픔을 참지 못하여 아름소리만 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황달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빠가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하였지만 병은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빠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아무리 아파도 나한테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아픈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2년 동안 집과 병원을 수없이 오가며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도 점점 기력이 떨어져 갔고 집에는 비꾼들로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이 말을 들으니 한국에 간 지 반년도 안 되어 상하다 보니 보험도 안 되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고모가 그나마 돈을 보내줘요. 치료에 보태기도 하고 생활도 꾸려나간다고 합니다. 하여 아빠가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속상했습니다. 그처럼 건강한 아빠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 더 불안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 병을 낫게 할 수 없기에 나도 속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심하게 아팠기에 또다시 병원으로 갔지만 할머니 눈물도 나의 울음소리도 아빠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겨우 40살을 넘기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지만 항상 집에 누워 계시던 아빠의 빈자리를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슬픔을 참을 수 없지만 나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돈이 무엇이길래 건강한 아빠가 나와 할머니만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가셨는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나는 오늘도 아빠의 사진을 보며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네, 중국 길림성 용정시 오림경 학생이 보내온 하늘나라로 가신 아빠였습니다. 아, 진짜 어린 나이에 참 아빠를 잃은 슬픔을 잔잔한 글로 보내왔는데 이 나이는 참 감당하기 힘든 아픔 아닙니까? 그렇죠. 10대는 아직도 애교를 네. 부르고 아빠한테 동동 매달리고 그렇죠. 이런 나이인데 네. 이렇게 이런 나이에 일찍한 나이에 아빠가 누워 계시고 그다음 빚쟁이들이 또 집에 찾아오고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마음도 아프지만 아이한테도 엄청난 큰 상처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렇게 한국이나 다른 곳으로 일을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다시 중국으로 가시는 동포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노동 일을 한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이분들이 그 일에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졸리거나 약간만 자기가 주의하지 못하면 네. 큰 사고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닌데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네. 예. 이런 사연들이 종종 좀 많이 그렇죠. 들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도 참 마음이 아픈 경우가 꽤 많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좀 가족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돈을 위해서 나오시지만 네. 자기 가족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건강을 지키면서 네네. 안전을 지키면서 네 그게 정말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포 여러분께서도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어렵고 힘든다는 이유로 술을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거의 술을 조금 어떻게 왜냐하면 안 마실 수 없나. 네, 바쁘다 보니까 할 수 네.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네. 술을 한 잔하고 잠을 자고 다음날 그렇죠. 또다시 술에 바퀴처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도 못 챙기니까 조금 다르게 동포들이 네. 지금은 뭐 다양한 일자리도 있으니까 기술도 좀 배우고 안전과 건강을 잘 지키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림경 학생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잘 지켜주실 거예요. 또 할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스밴드의 아빠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포 사회의 새로운 소식을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하고 카자흐스탄 양국 간의 의료 협력이 아주 활발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직속 의료기관인 중앙임상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으로 양국 간 긴밀한 의료 협력과 의료 인력 교류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중앙임상병원은 1929년 설립한 대통령실 직속 의료기관인데요. 첨단 의료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다양한 진료 과목과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 발전을 견인하고 또 최근 한국과의 의료 협력 강화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앙임상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 예스타이 압잘백 씨가 경기도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사업 일환으로 3주간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연수를 시행하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문동호 부천병원 진료부원장은 95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카자흐스탄 병원과 교류해 큰 영광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국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 대회가 개최됐다면서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전 세계 각국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중동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를 했습니다. 최근 아스타나에서 열린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대회 사무국 21번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라는 입장을 또 표명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혹은 팔레스타인 등 특정 국가와 정파를 언급하는 대신에 중동이라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였고요. 양측과 국제사회가 평화적으로 사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종교인들은 공동 발표문을 내놓기 전에 이루어진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으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가운데는요, 유일하게 참석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주경 스님은 기아, 난민, 테러, 전쟁, 감염병, 환경 파괴 등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와 미래의 재앙이 결국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절감하고 종교인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한글날을 맞아서 한글에 대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사할린 동포들에게도 한글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한글날을 맞아서 지난달 9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한글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요. 향토박물관 부장인 진율리아 역사학자는 한글 창제의 역사에서부터 사할린 한민들이 사용하는 한글이 이르기까지 한글의 기원적 역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이 사할린 남부에 머물며 1945년 소련의 광활권에 들어왔을 때 사할린 한인들은 러시아어를 몰랐고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이 문화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한글 교과서와 책을 출판하며 한글과 관련 교육기관, 조선학교와 사범전문대의 조선과
조선 극장을 창설하고 한글 미디어 신문과 조선 라디오 방송을 창설했습니다. 네. 자, 이번 강연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서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강연에서 1949년에 사할린 한인 여성이 사할린에 남게 해달라고 작성한 총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러시아어를 한글로 썼습니다. 또한 진율리아는 소련의 조선 학교에서 사용되었던 한글로 된 소련의 교과서들 중에 흥미로운 사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세계 문헌으로 세코리시무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연은 사할린 문화인류학 강연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서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한글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향토박물관 부장인 진율리아 역사학자가 한글 창제의 역사에서부터 사할린 한인들이 사용하는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기원적 역사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요. 1945년 사할린이 소련의 관할권에 들어왔을 때 소비에트 정부가 이들의 문학적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한글 교과서와 책을 출판했고요. 한글과 관련된 교육기관, 조선학교하고 사범전문대의 조선과를 창설을 했고 한글 매체인 신문과 조선 라디오 방송도 창설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흥미로운 문서 중에 하나가요. 1949년에 사할린 한인 여성이 사할린에 남게 해달라고 작성한 청원서라고 합니다. 이 문서는 러시아어를 한글로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율리아는 소련의 조선학교에서 사용됐던 한글로 된 소련의 교과서들 중에 흥미로운 사파들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 교과서는 희귀 문헌으로 새고려 신문사에 보관이 돼 있다는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퀴즈 한마당. 와, 이게 다 뭐야? 아유 뭐긴 뭐야 이것이지. 와, 이 김이 모락모락 난 게 진짜 맛있겠다. 그럼 둘이 먹다가 하나 가지고도 몰라. 총각 한번 먹어볼티요? 아, 먹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좀만 주세요. 네. 자 여기. 자 얘다. 잘 먹겠습니다. 네. 뜨거. 아이고 조심해서 먹어야지. 입천장 안 되었어? 조금 되긴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다. 우리 집 떡이 맛있긴 하지. 이거 안 사? 이게 주신 거 사야지. 먹었는데. 주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한 줄만 포장해 주세요. 한 줄. 한 줄만. 네. 이게 한 줄인데. 어우, 이것도 너무 많아요. 너무. 여기 이만큼만 잘라서 주세요. 요만큼 사다가 누구 코에 붙이려고. 이거 다 가져가. 이걸 다 누가 먹어요? 저 혼자 사는데. 그냥도 먹고 구워도 먹고 떡국도 끓여 먹으면 되지. 얼마나 많어. 이게 한 달 내내 이것만 먹게 생겼네. 그러면 안 할 거야? 아니요. 곧 이것 데이인데 친구들 나눠주게. 다 주세요. 네. 이 청년이 뭘 좀 안 해. 그럼 우리 쌀 많이 먹어야지. 그럼요. 많이 먹어야죠. 예. 방앗간에서 갓 뽑은 이것 정말 맛있죠. 네, 이것 조금 사러 갔다가 잔뜩 사왔네요. 네, 이것은 한국의 전통 떡 중에 하나인데요. 맵쌀로 둥글고 길게 만든 떡을 말합니다. 이것을 흰떡 건모라고도 하는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골미떡이라고 합니다. 네, 길고 가늘게 만드는 걸 가래를 뽑는다고 해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한 갈래 이렇게 끊어 먹는다고 해서 이것에서 갈래떡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 이것은 얄팍하게 동전 모양으로 썰어서 떡국을 끓여 먹거나 가늘고 길게 뽑아서 떡선적이나 떡찜, 떡볶이 같은 것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네, 동국 세시기에 보면요. 백탕 또는 병탕이라는 음식을 설날 아침에 반드시 먹었으며 손님이 오면 이것을 대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만든 떡국을 먹으면서 한 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설날이 다가오면 2, 3일 전부터 이것을 뽑기 위해 방앗간에서 새벽부터 줄을 섰는데요. 그 모습이 진풍경이었습니다. 네, 이게 또 따끈할 때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적당히 말려서 연탄불에 구워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막 해가지고 이거 꿀에다 탁 찍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이게 탁 얼마나 근데 이게 보통 떡국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간은 원통형으로 길게 뽑아서 일정한 길이로 자른 흰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먹기도 하고 구워서 먹기도 하는데 떡국이나 떡볶이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11월 11일이 이것 떡데이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가래떡, 2번, 빈대떡, 3번. 꿀떡.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이현주 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11월 11일은 이것데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데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알리기도 하고 또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쌀로 만든 이것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만든 기념일입니다. 이것처럼 길게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이날에는 또 농업단체 농민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막대 과자 대신에 우리 쌀로 만든 이것으로 정과 사랑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동포 여러분께서는 이 떡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 잊지 마시고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김경천 장군의 연해주 지역에서의 활동을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경천 장군이 간첩 혐의를 받아서 잊혀져가는 인물이 됐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시베리아 내전이 끝나고 그 이후로 스탈린이 자기의 개인 통치 체제를 강화하면서 당시 스탈린이 농업 집사나 그러니까 당시에 개인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는데 체제 경쟁을 하면서 아예 집단 농장 체제를 만들고 이래저래 하면서 또 이념적인 숙청도 계속해왔는데 자기의 반대파 자기 정권에 이렇게 걸림돌이 될 만하면 가차없이 이렇게 숙청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시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뿐이 아니라 이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국가에 이렇게 공헌을 한 사람들을 많이 정적들을 제거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도 고려인들을 위한 어떤 유능한 지도자나 이런 이론가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거기에 누구나 그러거든요. 뭐든지 인민의 적이고 간첩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소련 헌법 58조가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은 전부 소련 헌법 58조에 의해서 스파이 혐의, 조국을 배신하고 다른 데와 내통했다.
이런 혐의를 지어서 대법원 숙청했는데 김경천 장군도 거기서 이렇게 피해 나가지를 못했죠. 예. 얼마나 그 수감돼서 얼마나 오래 생활을 하셨을까요? 이제 처음에 혐의를 받고 수감된 것은 1936년 9월에 이제 재판을 받고 9월 말에 수감돼서 3년 자유박탈형, 그러니까 3년 이제 감옥행이었는데 거기에서 3년을 다 복역하지 않고 2년 반 만에 이렇게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또 스탈린 정권이 악랄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죄목을 씌워서 나름대로 경종을 따져서 당시에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면 그 감옥생활 언도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김경천 장군도 아마 별로 이렇게 찾아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언도했는데 2년 반 만에 석방이 됐지만은 한 달 만에 또 다시 체포됩니다. 네. 이 스탈린 정권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체포해가지고 석방이 됐어도 또 이게 위험하겠다 생각되면 다시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김경천 장군인데 또 체포돼가지고 8년 언도를 받고 수감돼서 이제 거기는 그 형기를 다 못 채우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됐죠. 아, 예. 네. 근데 김경천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요? 이제 그것은 그렇습니다. 스탈린이 사망하고 나니까 네.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6년에 2월 3월에 그때가 아마 제34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였을 겁니다. 그때 후르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 우상숭배 이렇게 배격운동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소련 전체에서도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너무 많은 자기들의 국민을 이렇게 스탈린 체제 때 이렇게 죽이고 죄도 없이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렇게 법률이 제정돼가지고 스탈린 시기에 이렇게 죄도 없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복권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소련 이 정부의 장부에 이렇게 남아 있거나 어떤 그 유가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물론 다 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복권이 됐는데 김경천 장군도 2회에 걸쳐서 1956년, 1959년 두 번에 걸쳐서 그때 감옥에 이렇게 그 소련 헌법 58조에 의해서 간첩죄로 감옥에 들어간 게 이렇게 재심돼서 무죄로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어찌 보면 이제 무죄가 됐고 완전히 풀려났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가족들도 좀 살만해졌을까요? 그렇죠. 1959년 이후부터는 이제 뭐 고려인들이 완전히 이렇게 뭐 러시아인처럼 모든 권리를 누리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1959년 이후에는 네. 이제 일반 보통 고려인들 이런 모든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생활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소련 체제에서 늘 그것이 두려웠죠. 그래서 나중에 법권된 뒤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쉬쉬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김경천 장군의 가족은 어떤 분들이 남아 있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김경천 장군의 그 직계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막내따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손자, 증손자들은 이제 아직 그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또 우리나라까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죠. 예. 카자흐스탄에서 김경천 장군의 명예가 회복이 됐다면서요. 카자흐스탄이 1991년 12월에 옛 소련에 소속된 나라들이 전부 다 분리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분리독립했는데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일부 이렇게 명예회복은 됐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물론 명예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카자흐스탄에서 1993년에 러시아는 아마 제 기억에 1992년에 했을 겁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그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전의 소련 체제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을 한 번의 선언으로
명예회복을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 소련 체제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았든지 이렇게 됐던 사람은 전 국민적으로 명예회복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카자흐스탄에서 김경천 장군이 명예회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아쉽습니다. 김경천 장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련 시대 때 그 스탈린 체제에서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알려진 것은 불과 한 20, 30여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독립유공자 후손회라는 그 유가족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회복도 됐고 이 조상들의 그 빛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이 조상들,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알리기 위해서 유가족 그 후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알려져 있죠. 네네. 그때 어떤 비밀 문서 같은 게 뭐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그래도 기록 같은 거는 좀 남아 있겠네요. 기록이 일부는 지금 남아 있는데, 네. 당시 이제 김경천 장군이 그 붙잡혀가지고 그 신문했던 신문조서나 그런 것도 아주 일부 지금 뭐 공개를 했던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직도 공개를 않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내에 당시에 그 신문에 이렇게 기자가 직접 가서 취재했던 일부가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김경천 장군이 거기에서 치열하게 항일 투쟁을 하면서 직접 쓴 일기가 나중에 2005년에 발견이 돼가지고 네. 그야말로 가장 날것으로 생생하게 그분의 이렇게 행적과 기록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항일 무장 투쟁을 이끌었던 김경천 장군의 최후 그리고 사후에 그의 명예가 어떻게 회복이 됐는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